안녕하세요. 남몰래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게 된 한 남편의 숨겨진 또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랑과 감동이 아니라 의심과 배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의심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남편 혹시 나 몰래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믿기 힘든,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가 무려 47통, 그것도 같은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 이름은 단 한 사람, 바로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했지? 처음에는 그냥 머리를 자르러 간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3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이발소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발소에 47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요? 게다가 통화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이 넘는 통화도 있었습니다. 머리 예약하는데 30분씩이나 통화를 해? 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한 거지? 아내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게 아니겠지? 혹시 이발사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다른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귓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향했던 걸까? 도대체 남편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남편이 떠난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아직 남편이 쓰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고 옷걸이에는 겨울 외투가 걸려 있었지만 그 옷을 입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현관 신발장에는 남편의 검은 구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의 흔적이었지만 정작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남편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함께 여행 갔던 제주도 사진들, 딸의 대학 졸업식 사진, 아들의 결혼식 사진, 모든 게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중얼거리면서 사진을 계속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문득 통화 기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던 그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춰섰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똑같은 이름이 줄줄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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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사. 날짜를 확인해 보니 거의 매일 전화를 건 셈이었습니다. 2월 15일 오후 2시 30분, 통화 시간 7분. 2월 16일 오전 11시 15분, 통화 시간 15분. 2월 17일 저녁 8시 45분, 통화 시간 23분. 2월 18일. 그렇게 한 달치 기록을 세어보니 무려 47번. 아니,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했지? 아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그렇게 자주 자르러 갔던 것도 아닌데. 아니,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던 사람이 이발소는 갔다는 거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발사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다른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혹시
젊은 여자였던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빚을 진 거라도 되는 걸까? 마음속에서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두 아이를 키우고 IMF 때도 함께 견뎌내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제 둘이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던 남편. 그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와 그렇게 자주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믿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머리 때문에 그랬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귓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향했던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내는 불쾌함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나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혹시 빚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더 이상 생각하기 싫었지만 생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 빈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아내는 결국 그 이발소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다녔던 단골 이발소.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단골이면 그냥 전화 한두 번 하지. 왜 47번이나 전화를 했을까? 거기서 뭘 했길래? 혹시 이발소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던 건 아닐까? 옷을 갈아입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30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발소까지 가는 길. 평소에는 10분이면 가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발소 문을 열면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 드디어 이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간판, 익숙한 유리문,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온 걸까? 그래도 여기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밀고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어진 이발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딸랑 문을 여는 소리가 이발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조용하게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벽에는 빛이 바랜 달력이 2장이나 겹쳐 걸려 있었습니다. 의자와 거울, 머리카락이 조금 떨어져 있는 바닥까지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이곳에 함께 올 남편은 없지만 남편의 흔적은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던 이발사가 문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보면 안 될 사람을 본 것처럼, 마치 들키면 안 될 비밀을 들킨 것처럼 가위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오셨어요. 늘 반갑게 맞이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구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나를 보고 놀란 거야. 뭔가 숨기고 있어.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지만 이발사는 어쩐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고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한쪽 벽을 보다가 바닥을 보다가 다시 거울을 보다가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발소 안에는 둘뿐이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만이 어색한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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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노래 가사마저 아내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좀 있으세요? 예,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발사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애써 평소처럼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어색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둘러 말할 시간 없어. 직접 물어봐야겠어. 결국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이발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번호, 사장님 번호 맞지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목록이 떠 있었고 그 위로 이발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7개의 부재중 전화. 길게는 30분이 넘는 통화 기록들. 이발사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남편이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역시 남편이 나한테 숨긴 게 있었구나. 말씀하세요. 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건가? 이발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들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발사는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무언가를 찾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내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쿵쿵. 뭘 가져오는 거지? 비톡 촉장? 계약서? 아니면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얼마 후 이발사가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열리면 안 되는 비밀처럼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발사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아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봉투를 꼭 아내에게 전해주십시오. 분명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게 쓴 글씨, 만년필로 쓴 듯 진한 잉크.
아내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봉투를 남편이 남긴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발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저한테 꼭 지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봉투를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모님이 분명 여기로 올 거요. 그때 이걸 꼭 전해주시오라고. 저는요, 사모님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받아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남편의 빚? 다른 여자? 아니면 손가락이 봉투를 열지 못하고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봉투를 열면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 될까봐, 이 봉투를 열면 사랑했던 남편이 낯선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긴 비밀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사모님, 이발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아내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봉투 입구를 벌렸습니다. 안에는 사진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아내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지? 낡은 골목 어귀, 흑백에 가까운 색바랜 사진. 젊은 이발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어깨가 들썩들썩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지? 남편과 이발사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이 영수증과 봉투를 들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이발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듯 허리를 숙인 모습. 병원? 영수증? 돈봉투?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발소보다 훨씬 허름한 방.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바닥은 장판도 제대로 깔리지 않은 곳. 남편이 직접 누군가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고, 그 옆에서 지금의 이발사가 눈가가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어린아이도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내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며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들이지? 남편이 이발사의 머리를 깎아준다고? 병원에서 돈 봉투를 건네고? 어린아이는 또 누구야?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장님?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비치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던 거죠?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사장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발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결국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겠지요. 사모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이발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요.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8살에 이 작은 이발소 하나를 인수했는데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죠. 이 동네가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빚은 쌓이고 전기세도 못 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발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전기가 끊길 뻔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 앞까지 찾아왔고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혼자 머리를 감고 앉아 이제 문을 닫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발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는 듯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가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그 남자. 그분이 바로 사모님 남편이셨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은 의자에 털썩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나 좀 정리해줘요. 기분이 영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손님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고, 빚쟁이가 문 앞까지 왔다고, 이제 곧 문 닫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주절주절 늘어났습니다. 이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는 손님한테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이 먼저 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말이라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분은 그 얘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구만, 힘드시겠소. 요즘 다들 힘드니까. 그런 말씀만 하시고 머리를 다 자르고 돈을 계산한 뒤 가게를 나서며 그분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또 머리 자르러 오시나 보다 생각했죠. 이발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분이 정말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머리를 자르러 온 게 아니라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예. 돈이 든 봉투였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었는지는 제가 차마 다 세어보지 못했지만 전기세 석 달치는 충분히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발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밀린 전기세부터 처리하세요. 당장 끊기면 가게 문부터 닫히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이건 제가 어떻게, 저희 사이도 아닌데 이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지만 남편분은 고집스럽게 봉투를 제 손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집에서 쓸 돈이었을 텐데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아야 했던 그 시기에 남편은 왜 그런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을까? 이발사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남편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게는 꼭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 이 동네에도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이 다시 많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머리를 자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동네 노인들도 단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돈으로 겨우겨우 전기세를 내고 가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발사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들러 머리를 자르며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나? 손님은 좀 늘었나? 그런 걸 물어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께 이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자 남편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발사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많아요. 내가 이런데 돈 쓰는 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합시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알면 뭐라고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발사는 두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한테 어린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고 그러던 어느 날 이발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에게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장 수술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한 채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남편분이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아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아마도 이 동네에서 소문을 들으셨나 봅니다. 남편분은 제 얼굴만 보시더니 바로 아셨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도울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됩니다. 손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이제는 제 아이까지. 하지만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제가 받는 보답입니다. 이발사는 두 번째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날 찍힌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분이 영수증과 봉투를 들고 계신 거, 그게 수술비였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집도 그때 힘들었는데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던 때인데 아들 결혼 준비하느라 여윳돈 하나 없던 때인데 그런데 남편은 이발사는 세 번째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집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쪽방에서 아이와 살던 시절입니다. 사진 속 허름한 방은 전기장판 하나와 낡은 이불 2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분이 그 방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놀랐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발사는 항상 단정해야죠. 머리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는 가위를 빌려 직접 제 머리를 깎아주셨습니다. 이발사는 웃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참 변변치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내가 당신을 살려낸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삶에 의미를 준 거라고.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둘이서 울다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47번의 전화는 뭐였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발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병이 깊어지시면서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냐? 아들은 건강하냐? 요즘 장사는 좀 나아졌냐? 학교는 잘 다니냐? 그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처럼 걱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받지 못한 전화도 많았습니다. 일하느라, 손님 받느라 그렇게 부재중 전화가 쌓였던 겁니다. 이발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 전화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게 평생 제일 후회됩니다. 그날 제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아들도 잘 크고 있고 가게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그 47개의 부재중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전화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의심의 증거가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모님, 이발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떠날 것 같소?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내가 죽으면 이 봉투를 꼭 아내에게 전해주시오. 아내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소. 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 아내도 이해해 줄 거요. 이발사는 사진 한 장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아내와 다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부디 나를 미워하기보다 이 사람과 그 아이를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못했지만 나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소.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당신의 남편 올림. 아내는 결국 사진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같이 고민할 수도 있었잖아.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발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요. 저희 둘을 살려준 당신 남편분을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남을 때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언제까지 잘 살아야 하나 똑같이 되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지막 전화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장님 덕분에 아이도 건강하게 크고 가게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이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을 의심했어요. 47번의 전화를 보고 혹시 다른 여자인가, 혹시 빚인가, 혹시 나한테 말 못할 일인가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마음을 저는 끝내 오해하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사진 3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옆에 남편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받쳐들고 있는 사진들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또 다른 삶이었구나.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나한테 끝내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구나.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못했어? 같이 고민할 수도 있었잖아. 내가 좀 잔소리를 해도 그래도 나 당신 편이었는데. 말끝이 흐르다가 그녀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알아.
당신이 왜 말을 못했는지. 나 또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부터 갚지. 우리 애들 학비부터 내지. 하면서 뭐라 했겠지.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도 내 눈치 보던 그 모습까지 이제는 다 당신답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남 먼저 챙기고 자기 일은 나중에 하고. 남편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아준 순간들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도 이발사도 그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다시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곳에 앉아 남편이 보던 풍경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얼굴의 자신과 그 뒤로 조용히 머리를 정리해주는 이발사가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가게 꼭 지켜주세요. 그게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바랄 거예요. 이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아들도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면 사장님 남편분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남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대신 아내의 걱정과 부담까지 함께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한 장의 봉투와 세 장의 사진으로만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발사와 아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붙들어준 한 남편의 숨겨진 두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에는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47번의 부재중 전화는 배신이 아니라 마지막 애정이었고 숨겨진 봉투는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은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티내지 않고 애쓰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나도 함께 하고 싶다고. 당신이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